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포병은 미국과 유럽 매체로부터 세계 1위의 포병 전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해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강력한 지상 화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대한민국의 지상 화력을 2배로 상승시켜줄 다양한 전력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전과 820 서부전선 포격도발 등 포병 전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타격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이럴 때 북한의 포격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표적에 사격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실제 포격 도발의 위치를 찾아내서 해당 위치에 대응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포탄의 궤도를 추적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적포병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포탄의 궤도를 추적하여 포병의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장비가 바로 대포병 레이더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증대되던 1990년대 TPQ-36과 TPQ-37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대포병 레이더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TPQ-37은 초기 부팅에만 20분이 소요되는 단점과 짧은 운영시간으로 인하여 연평도 포격전 당시 신속한 도발원점 식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포병 레이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스웨덴에서 개발한 아서K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서K는 TPQ-37보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더욱 길어진 탐지거리와 빠른 반응 속도 등 한층 개선된 성능으로 820 서부전선 포격 도발 당시 북한의 포탄을 탐지하여 원활한 대응 사격이 이루어지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시간에 불과한 연속 운용시간 등으로 인하여 24시간 동안 북한의 포 사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더욱더 강력한 성능의 대포병 레이더를 갈망했는데요. 전쟁 개시 단 하루 만에 북한군 장사정포의 90%를 괴멸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한국형 대포병 레이더 TPQ-74K 청경2가 개발되었습니다. 제식 명칭에 사용된 청경은 개발 당시 포병대대 중위가 제안한 명칭입니다. 또 청경의 뜻은 모든 걸 비추는 하늘의 거울처럼 적 포병의 모든 위치를 찾아내겠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가 담긴 한국형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현존 최강의 레이더 중 하나였던 아서K는 개발국가 스웨덴을 비롯하여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등 1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포병 레이더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의 TPQ-37보다 10km 이상 긴 탐지거리뿐 아니라 1분에 100개의 목표물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한 성능을 갖춘 것이 아서K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청경2가 갖춘 성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경2는 아서K보다 작전지속 능력 등에서 30에서 40%의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능동이 상배열 레이더의 탑재로 인하여 2배의 표적 처리 속도를 확보하였으며 70km까지 탐지거리를 확장하였습니다. 탐지거리 70km는 북한의 240mm 방사포가 가진 최대 사거리 65km를 넘는 거리로서 언제 어디서든 적포병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가장 짧은 탐지거리를 가진 TPQ-36은 탐지거리 약 20km인 것에 반해 한국형 대포병 레이더는 미국산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운용하는 최신 세대의 TPQ-53도 탐지거리가 60km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단한 탐지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 운용 시간이 6시간에 불과했던 아서K와 비교하면 청경2는 혁신적입니다. 현존 최강의 레이더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났으며 최장 18시간까지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교대로 운용한다면 주야간,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24시간 365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외산장비 과열 등 문제로 인하여 하루 운용시간 6시간을 넘기지 못한 TPQ-37과 비교하면 청경투의 운용시간은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북한의 포격 도발을 탐지하여 신속한 대응 사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연평도 포격전처럼 지속적이고 신속한 운영이 되지 않아 적의 도발 원점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국민들이 군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참담한 인식이 이제는 완전히 불식된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국산화율 95%를 달성함으로써 추후 장비의 수리 등 작전 지속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 외화 유출도 막았다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00점 만점짜리 대포병 레이더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청경투는 2011년 아서K의 제작사 사브로부터 대포병 레이더의 기술을 전수받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서K를 능가하는 대포병 레이더를 위해서는 A사 레이더의 탑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군사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이 A사 레이더 기술을 모든 나라들이 기밀군사 기술로 취급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절대로 A사 레이더의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려 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러한 A사 레이더 개발에 장시간 노력을 기울여왔던 방위산업체가 바로 LIG-NEX1이었습니다. LIG-NEX1은 계속해서 한국의 A사 레이더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업인데요. LIG-NEX1의 노력 덕분에 한국은 A사 레이더가 탑재된 대포병 레이더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동 이상 배열 레이더 방식의 아서K보다 2배나 더 뛰어난 성능의 한국산 레이더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경투의 개발은 대한민국 포병의 대화력전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 최고의 창이라 할 수 있는 명품 자주포 K9을 무려 1300여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 포병을 위협할 수 있는 최강의 방패를 보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즉 판세가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한국의 자랑인 K9의 위력을 2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형 대포병 레이더가 개발되어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전략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포병 전력에 더하여 대포병 레이더를 통한 눈까지 확보하면서 우린 북한만 아니라 어느 나라와 맞붙어도 대화력전에서 밀리지 않는 전력의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K9은 긴급 사격을 통해 15초 안에 3발을 사격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과 탄도 계산 컴퓨터를 통해 3발의 TOT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경투의 도입으로 인하여 적의 포격이 있을 시 대한민국은 10초 만에 적의 도발 원점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경투와 K9이 힘을 합친다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1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한 개의 K9 대대가 무려 54발의 포탄으로 적군을 분쇄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을 사정거리에 포함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장사정포의 숫자는 약 350문 정도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장사정포를 이용하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발이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파악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적의 위치를 파악하여 북한군을 괴멸시킬 것입니다. 청경투가 가지고 올 군사력 증대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북부정부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육군교육사령부에서는 비실한 북한군보다는 그 위에 위치한 북부정부가 더 위협적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전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부정부는 유사시 한반도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주요 부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을 비롯한 중국 접경 지역에 청경투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면 70km의 탐지거리와 24시간 이교대 운용을 통하여 북부정부의 포병여단과 합성여단 예합포병대대들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눈앞에서 통일을 놓친 역사를 생각해볼 때 중국 북부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와 포병 전력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과거 1897년 프랑스에서 제식화한 M1897 75mm 야포가 등장한 이후 포병은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전장의 신으로서 군림해왔습니다. 이후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포병은 포탄 구경에 증대를 통해 화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기동성까지 확보한 자주포를 개발하여 전장을 주름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병이 전장의 신이 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슈덴스쿠입니다. 슈덴스쿠이란 자주포나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전술로서 현재 위치에서 빠르게 화력을 집중시킨 뒤 즉시 이동하여 적으로부터 위치가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병 간에 이루어진 대화력전을 통해 포병의 슈덴스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슈덴스쿠 작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군의 자주포는 신속한 기동 능력과 빠른 사격 속도를 보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명실상부 K9이란 든든한 자주포와 더불어 적 포병의 위치를 10초 만에 파악해 적의 심장을 찾아내는 대포병 레이더 청경투가 바로 적의 슈덴스쿠 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청경투를 통해 언제든 적 포병과의 대화력전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적의 포병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청경투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청경투가 적을 찾아내고 K9이 마무리하는 콤비 플레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화력전 능력은 이제 어떠한 나라와 비교해도 우위를 점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대화력전에 완벽한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간 적의 포격 도발에 대한 반격 상황에 대비한 훈련에서 청경투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청경투와 적을 분쇄하는 K9의 긴밀한 연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기존에 노후화된 대포병 레이더를 청경투가 완전히 대체한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화력전 능력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로부터 완벽한 반격 태세를 갖추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구사해온 포병의 작전 교리를 대한민국이 뒤바꿀 날이 왔습니다. 포병은 임무 분담에 따라 관측, 전포, 사격 지휘, 포병 통신, 측지의 5개 분야로 포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측은 포병의 눈을 담당합니다. 포병은 최대 40-50km가 넘는 거리의 표적을 향해 포탄을 사격하기 때문에 사격에 참가한 자주포나 견인포의 위치에서 착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표적 지역 주변에 위치한 관측반이 낙탄된 포탄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사격 재원 수정을 위한 조정값을 사격지휘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관측반이 신속하게 포탄의 명중 여부를 확인하고 재원을 수정하는 것은 포병 부대의 작전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포대의 기준을 맞는 기준포에서 한 발의 조정탄을 사격한 이후 정확한 사격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6문의 곡사포가 효력사 임무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포병 관측반은 낙탄된 포탄의 파열 범위를 확인하여 편의는 20m 이내, 사거리는 50m 이내의 오차 범위 안에 포탄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격 재원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포병은 낙탄된 포탄의 오차 범위 판정과 조정을 각각 30초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작전 개념을 일순간에 뒤바꾼 혁신적인 포탄을 대한민국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정찰포탄 또는 관측포탄으로 불리는 포탄을 개발하면서 이제는 사격한 포탄을 이용해서 정확한 낙탄과 적의 피해 규모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병의 포탄은 크게 모탄과 자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탄이란 다수의 자탄을 탑재하고 발사되는 포탄을 의미하고 자탄이란 모탄 안에 탑재되었다가 목표 지점에서 모탄 밖으로 방출되어 해당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포탄입니다. APICM과 DPICM 등의 탄저 방출탄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표적 지역을 다수의 자탄으로 초토화하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관측포탄은 모탄에서 방출되는 자탄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작전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한 번 방출된 관측용 자탄은 약 1km 정도의 상공에서 8분 동안 적표적 지역을 정찰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촬영하고 좌표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관측포탄을 개발함으로써 최전방 지역에 다수의 관측반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단번에 표적과 주변 전장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의 포병대대가 전방에 파견하는 관측반은 9개입니다. 최소한 장교 9명을 포함하여
27명 이상의 병력을 전방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투입한 관측반이 전방 상황을 공유하더라도 이를 포병부대의 사격 지휘소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관측포탄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없어도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확인하고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관측포탄이 전방의 포병부대에 대량으로 보급된다면 특히 국지도발 상황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하였을 때 한국은 K9 자주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실시했지만 포탄의 명중 여부와 적에 대한 피해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훗날 위성사진을 통해 포탄의 낙탄 지점과 파괴 범위가 확인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일각에서 제대로 된 대응 사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국지도발 상황의 특성상 적의 내륙 지역에는 아군의 관측반이 위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낙탄 여부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측포탄이 도입되면 별도의 관측반을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작전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수정하거나 적성국의 도발을 빠르게 분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8.20 서부전선 포격 도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발생하면 언제든 휴전선 이북으로 포병의 대응 사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반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 표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이 추가된다면 대한민국 포병의 작전 효율이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포병의 사거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도 관측포탄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대 55km의 사거리를 지닌 H1랩탄을 비롯해서 60km의 사거리를 지닌 신형 포탄도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포탄까지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제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155mm 포탄은 더 이상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포병의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방 지역과 포병 부대의 교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병 관측반은 교신 수단으로 PRC-999K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산악 지형 등 여러 작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로 숏 안테나는 4km 내외의 통달거리를 가지고 있고 롱 안테나는 8km 내외의 통달거리를 가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증가하는 포탄의 사거리에 비하면 관측반의 무선 통신 수단은 이걸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계소를 운영하여 통달거리를 벗어난 무전기의 교신을 이어줄 수도 있지만 중계소에는 2대의 무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4대의 무전기를 통해 교신하게 되어 그다지 효율적인 방식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리 관측반의 임무수행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를 포병부대의 사격지휘소로 전달해 줄 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관측포탄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는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측반과의 교신이 없더라도 관측포탄을 이용해서 표적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포병의 사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장거리 교전이 많아질수록 관측포탄의 효용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측포탄의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도 관측포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127mm 한 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포탄을 정찰용으로 개발하여 해상 등에서 활공하면서 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하거나 지상에서 발사한 후 주날개와 조종날개를 이용해 공중에서 적진을 정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포탄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운용하는 건 포탄보다는 무인기에 가까운 형태를 가진 정찰 장비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 강국도 155mm 포탄의 표적 탐지를 위한 통신 장비와 카메라를 추가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보다는 후발주자인 상황입니다. 155mm 포탄을 이용해서 전방 지역을 관측할 수 있도록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다양한 155mm 포탄을 통해 적을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분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거리를 혁신적으로 연장한 탄종뿐만 아니라 적진의 대전차용, 대인용 지뢰를 살포할 수 있는 패스캠과 적의 기갑부대를 초토화할 DPICM 등 다양한 탄종을 사용하여 적성국의 주요 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살상용 포탄의 효율을 2배 이상 올려줄 관측 포탄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세계 최강의 포병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가진 국가는 국방 예산에 1000조 원을 투입하는 미국도 13억 인구의 인해 전술을 믿고 있는 중국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포방부라는 한 단어로 군 전력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포병 화력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평가받는 K9 자주포만 1000문 이상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K9A1을 실전 배치하고 K9A2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이 국제적으로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매체인 인사이더 몽키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포병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다음으로 2위는 중국, 3위는 미국, 4위는 러시아로 평가했으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겨우 19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더 몽키의 평가는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를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전문 매체에서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을 두고 세계 1위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더욱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총 8,600문 이상의 자주포, 견인포, 다연장 로켓 등을 보유하여 8,000문이 넘는 중국의 포병보다 보유한 전력과 기술 측면에서 모두 한국이 한 발 더 앞서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 군사력 순위 1위와 2위에 위치한 미국과 러시아도 포병 전력에서만큼은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포방부가 세계 최강이란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포병을 세계 최강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자주포를 끊임없이 폄하하기 바쁜 나라입니다. K9 자주포를 두고 이론상의 설계는 좋지만 북한의 견인포에 파괴되어 실전에서는 성능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헛소리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의 포병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음을 공인한 상황에서 이제 더는 중국의 억지 주장에 선동될 나라는 없을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대다수의 포병 전력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군사 분쟁에서 증명된 것처럼 다연장 로켓의 전략적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보다 다연장 로켓 전력에서 앞서 있는데요. 한국의 K239 천문은 이전에 구룡에서 사용하던 130mm 로켓을 비롯하여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등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600mm 구경의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인 KT즘2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천무 플랫폼 하나에서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술 상황과 적표적 성질에 맞춰 유연한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중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PHL-03이나 PHL-16 등의 다연장 로켓은 철저하게 대구경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켓의 구경이 크다는 것은 위력 측면에서는 적을 위협할 수 있지만 군의 전술적 상황에는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대구경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경을 다루는 천무보다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거운 무게로 인해 초탄 발사 시간과 재장전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PHL-16의 장전 시간은 무려 20분이 소모될 정도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설령 중국이 대구경 로켓을 통해 한 발의 파괴력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느린 장전 시간을 기다려줄 포병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천무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로켓의 포드화를 통해 신속한 장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장 환경이 점차 짧은 시간 안에 적을 타격한 후 신속한 이동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장전 시간이 한참 뒤처지는 중국제 다연장 로켓은 그 단점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한국과 중국의 다연장 로켓이 맞붙게 된다면 중국제 무기들은 장전을 완료하기도 전에 한국 포병의 공격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주포 분야는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더욱 현격한 분야입니다. 한국은 주력 자주포인 K9과
K9A1을 비롯하여 KO15A1까지 155mm 자주포만 약 3,000문을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약 850문을 보유한 105mm 자주곡사 포풍기까지 가세하면 약 4,00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만이 세계 최고라 칭하는 PLG-05 자주포 약 500여 문을 비롯하여 152mm, 155mm 구경의 자주포를 약 3,800문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량 면에서는 마치 중국이 한국과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중국이 절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력 자주포인 K9과 PLG-05로 대결 구도를 압축하면 중국의 상황은 더욱 처량해집니다. PLG-05는 최대 사거리가 50km로 사거리 55km의 H2랩탄을 사용하는 K9보다 5km나 더 짧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사거리 60km의 신형 포탄이 한국군에 보급되면 한국과 중국의 사거리 격차는 무려 10km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대전장에서 포병의 사거리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사거리가 더 길다는 것은 단순히 적보다 멀리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포병이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하려다 보면 자주포나 견인포가 신속한 기동이 어려운 험지까지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사거리가 길다는 것은 굳이 4-5km의 거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 기동이 어려운 위치까지 포를 밀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적 표적에 대한 사격 이후 포병 부대가 신속하게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원활한 기동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과 독일 등의 군사 강국도 포병의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굳이 자주포가 기동로를 벗어나서 적과 더 가까운 위치로 접근하지 않고도 잘 정비된 기동로 위에서 적을 타격한 후 자주포가 신속하게 진지를 변환하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K9 자주포는 중국의 PLG-05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적을 타격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우리의 기동성을 살릴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강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긴 사거리를 가졌다는 것은 장거리 사격을 위해 고장약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과도한 반동과 압력을 자주포가 견뎌낼 수 있다는 뜻도 있는데요. PLG-05는 한 번 포탄을 사격할 때마다 앞뒤로 자주포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고장약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반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중국의 한계는 앞으로도 한국보다 사거리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한국은 K9은 이미 한문 TOT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조작과 반동 흡수, 빠른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를 기반으로 55km와 60km의 사거리 연장탄을 도입했으며 최대 사거리 100km의 신형 포탄까지 연구 개발 중에 있는데요. 반면 지금도 제대로 된 반동 흡수를 못하는 중국은 앞으로도 자주포의 사거리를 연장하고 정확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 자주포의 허접한 성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PLG-05의 최대 속도는 겨우 시속 50km로 시속 67km의 최대 속도를 가진 K9보다 무려 17km나 느린 속도를 자랑합니다. 포병 작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확한 화력 지원 이후 최대한 빠르게 현 위치를 벗어나는 슛앤 스쿠트 작전입니다. 만약 신속하게 위치를 이동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적 포병에게 반격당할 위험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현대전장의 특성인데요. 하지만 중국 자주포는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는 기동성마저 뒤떨어져 도무지 한국보다 나은 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포탄 사격 이후 이동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예상 경로에 포탄을 사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중국 자주포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자주포의 성능뿐만 아니라 보유 수량까지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은 K9을 무려 1,0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겨우 4,500대에 불과한 수량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자주포는 PLG-05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구식 자주포입니다. 무기의 성능에서 한국을 이기지 못한다면 수적인 우세라도 점해야 하지만 중국이 자랑하는 PLG-05는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주포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포병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국 포병은 포탄 구경마저 통일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K9, K55A1, KH-179 등 주력으로 운용하는 자주포, 견인포가 모두 155mm 구경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05mm 포탄을 사용하는 풍익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55mm 구경이 포병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이전에 사용했던 340만 발의 105mm 포탄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뿐 추가로 포탄을 생산하거나 설비 라인을 이중으로 운용하는 문제를 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구소련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동구권의 152mm와 자유진영이 사용하던 155mm 구경을 혼재하여 포병을 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급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이 2배로 소모되는 단점까지 가지고 있는 게 중국 포병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K9 자주포와 K239 천무를 앞세워 세계 최강의 포병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거래된 155mm 자주포 1466문 중 666문이 거래되어 45% 이상의 판매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감히 중국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전력을 구축하며 세계 1위의 포병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120mm 박격포는 세계에서 현존하는 박격포 전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박격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던 60mm, 81mm, 4.2인치 박격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박격포가 구식화된 무기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120mm 박격포는 이와 차원이 다른 무기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20mm 박격포는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력과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상반경 등 포탄의 위력 측면에서는 105mm 곡사포보다도 더 강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120mm 박격포는 현대전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력지원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궤도형 장갑차에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비격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효용성은 입증된 상태입니다. 비격은 그 별명에 걸맞은 명품 박격포 중 하나로 육군의 기계화 부대에 배치된 가장 강력한 화력무기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에게 그동안 이런 강력한 무기체계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바로 전방육군 부대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는 군 당국의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해병대에서는 120mm 박격포의 화력을 간절히 원하였지만 기존의 해병대가 보유한 K9 등의 자주포 전력으로 인해 추가적인 화력 자산의 실전 배치가 뒤로 밀려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는 이동이 용이하고 화력이 강력한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는 강력한 화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상륙작전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무거운 무게입니다. K9의 중량은 무려 47톤이며 그보다 가벼운 K55A1 자주포도 26톤의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수량과 상륙 직후 기동성 측면에서 제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솔개급 공기부양정들은 탑재 능력의 한계상 이러한 자주포들의 해안 상륙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준봉급 상륙함도 차량은 700톤까지 탑재가 가능하여 자주포 부대를 대량으로 수송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적합성을 갖춘 화력자산의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경량화를 통한 함정 탑재의 효율성과 원활한 작전이 가능한 기동성, 여기에 더하여 적의 주요 방어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력까지 갖춘 화력자산의 도입을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해병대 요청에 우리 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0mm 박격포 제작 업체인 S&T 다이내믹스는 이전부터 소형 전술 차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화력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군사 무기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소형 전술 차량에 120mm 박격포를 탑재한 신형 박격포가 해병대의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는 소형 전술 차량이 가진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진에 신속하게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와 빠른 최고 속도를 앞세워 기존의 장갑차들과는 다른 기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병대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을 시범 운용한 뒤 전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육군에서도 신속 대응사단들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박격포 개발에 사용된 소형 전술
차량은 그 중량이 6톤 이내로 기존의 비격에 사용되었던 K200A1의 중량이 약 13톤인 것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중량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K9 자주포의 중량인 47톤과 비교하면 무려 약 8분의 1 수준으로 감량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게 차이 덕분에 신형 120mm 박격포가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상륙작전 간 해상 및 공중이동에 훨씬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을 신속하게 무력화시켜야 하는 상륙작전에서는 장비의 무게에 따라 수속 능력과 기동성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이것이 작전의 성패에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신형 120mm 박격포의 개발과 도입이 해병대의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란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륙작전이 개시된다면 신형 120mm 박격포가 선두에 투입되어 적의 해안진지 등을 파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뒤이어 후속 상륙을 통해 자주포들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한층 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경량화가 된다면 CH-47 치누크 같은 헬기에도 매달아서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해상 및 공중으로 침투하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육군의 신속 대응사단들도 유사시에 활용하기 적합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육군에서도 200문가량의 도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신형 120mm 박격포의 장점은 아직 더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형 120mm 박격포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13km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존에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던 비격은 운영 인원이 4명, 최대 사거리 12km, 최대 발사 속도 분당 8발이란 점과 비교해보면 신형 120mm 박격포의 성능이 한층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형 120mm 박격포는 3명의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 인력 감소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반면 일본의 96식 120mm 자주박격포는 사거리 12km에 5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박격포의 운용효율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는 소수정예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소형 전술 차량 운용에 더 적합하도록 120mm 박격포의 경량화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병대가 이러한 신형 120mm 박격포를 대거 도입하여 다량으로 박격포탄을 발사한 뒤 신속하게 이동하는 히트앤드런 전술을 구사한다면 적의 해안 방어진지나 고지 등지에 은폐한 적군을 괴멸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형 박격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은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시 한반도에 대한 무력 투사를 위해 북부정부의 전력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북부정부는 한반도로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은 부대인데요. 이러한 중국에 대비하여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는 유사시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신속하게 상륙한 뒤 거점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구축하여 중국군의 남하를 위에서부터 빠르게 저지한다는 것이 주된 계획인데요. 이때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언제든 신속하게 전장 투입이 가능한 신형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해병대는 중국군의 남하를 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발하는 적성국에 대해 억지력도 보일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 대한민국의 신형 박격포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전술적 우위의 지형을 선점하게 된다면 중국군에 대한 화력 전투 이외에도 아군의 헬기, 함정 등 군사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의 방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적진의 주요 거점으로 투입되는 해병대는 자연스럽게 적진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mm 박격포를 통해 화력이 강화된다면 육군의 대규모 병력이 북상하기 전에 더 많은 작전 수행과 적군의 제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듯 신형 박격포는 기존의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과는 전술적으로 다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이점들 덕분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차량의 각종 화력 자산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81mm 박격포와 105mm 곡사포를 장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120mm 박격포를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흔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차량 탑재형 화기들은 사격 각도의 제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을 아예 회전시켜야 사격 각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120mm 박격포는 자체적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된 위치에서 전방위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105mm 곡사포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인 스피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스피어는 미군에서도 보병들의 화력 지원과 생존성 향상을 위한 용도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 차량 탑재형 박격포입니다. 그러나 스피어는 대한민국의 박격포와 비교해서 결정적인 단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격포의 사격을 수동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피어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 운용요원들이 하차 후 탑재된 박격포로 이동하여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개발하는 신형 박격포는 기존의 자동화된 120mm 박격포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되어 자동으로 장전과 사격이 가능하다는 월등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의 활용에 있어서 자동화된 시스템은 대원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고 한 박자 더 빠른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게도 화력의 집중도는 수동이 자동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화력을 집중하는 대한민국의 신형 박격포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동장치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자동장전의 단점도 원천봉쇄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장점과 전술적 중요도를 종합해봤을 때 이번 신형 박격포는 전세계 차량 탑재형 박격포들을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의 박격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해외 시장의 공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개발한 120mm 박격포는 이미 중동과 유럽에서 수출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그 성능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120mm 박격포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뒤를 이어 한국 방산의 수출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소형 전술 차량 모델만 아니라 다목적 전술 차량과 차륜형 장갑차 등 다양한 플랫폼의 120mm 박격포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때문에 향후 나토 국가들을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서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밝히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위해 탄생한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의 미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